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엽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홍콩 H지수 ELS 사태. 지금 뭐 6조 원 넘게 피해액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지금 정부가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비율을 지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잖아요. 어떤 건가요? 지금 오늘 현재 예. 시세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홍콩 H 지수를 기초로 한 이른바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ELS에 투자한 분들의 총 손실 규모가 예. 은행만 6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권사까지 포함하면 7조 내지 7조 5천억 정도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과연 이 피해를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 네. 원칙대로 한다면 투자자들이 자기 신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그 손실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문제는 홍콩 ELS 상품의 경우에는 은행들이 좀 과도하게 이른바 이 투자 안전도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고 예. 또 어처구니 없이 어떤 치매 환자들한테 팔았다든지 이른바 정합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투자자와 금융기관 간의 싸움이 일어날 법정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예. 미리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또 이렇게 손실을 은행이 물어줬을 때, 정권사가 물어줬을 때는 은행 돈을 손실을 봤다는 이른바 배임의 혐의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은 네. 그러나 금융감독은 국가 공권력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배상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됐고 예. 이 안에 따라서 일단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번 배상안의 특징을 보면 판매사 요인 외에도 이 투자자, 개별 투자자 특성과 책임에 따라서 배상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떨 때 배상 비율이 뭐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조정 기준안을 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한 20에서 40% 점수를 보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 20에서 40%까지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 사유가 있거나 은행적 하자가 있으면 예. 배상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네. 또 반대로 개인의 하자가 있으면 보상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0%에서 100%까지 100%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배상을 더 많이 받을 조건은 뭐냐? 첫 번째,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서 불안전 판매,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예. 또 정합성의 원칙을 어겼을 때 은행적 과실이 있으면 네. 배상 비율이 높아집니다. 예. 두 번째는 투자자 개인 사정도 고려가 되는데요. 예. 이를테면 좀 어리버리한 사람들, 어리버리하다. 예를 들어서 글자를 모른다. 예. 글자를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투자 설명했으면 사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이가 워낙 많다. 네. 이를테면 99세, 뭐 100세 예. 이런 분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인가? 이런 요인을 감안해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중점적으로 감안해서 최악의 경우 예. 100%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반대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건 맞는데 예. 이 투자한 사람이 ELS 도사예요. 예. 그동안에 잘 알아. 60번 이상 투자해 본 적이 네. 있어요. 그러면 배상 비율을 당신은 이미 알았잖아. 그래서 좀 깎고 그렇죠. 그중에서도 특히 과거에 ELS 투자해가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예 한 푼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들어왔고 수익 땄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그것을 개개인 하나하나의 사정을 따지려면 시간도 그래요. 많이 걸리고 예.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근데 이게
그 금감원 입장에서는 일단 은행들 금융권에서 일단 알아서 그 배상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또 규제할 것이다. 이런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금융권에서 그럼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다 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종래 사례를 보면 예,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배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현재 금융감독원의 이 자율 조정 기준화라는 것은 그냥 가이드라인을 하나 만드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네. 형법상의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현재 지금 배상해줘야 될 금액이 예, 현재 예상 손실액 7조 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약 3조 5천억 정도의 금융기관이 물어줘야 돼요. 네, 그럼 3조 5천억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은행 주주들 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 돈을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걸 물어준다. 그러면 임무에 반해서 어떤 횡령했다 해서 배임 횡령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자율조정 기준안을 따르면 네. 그동안에 잘못된 거 과징금 때려야 되는데 과징금 좀 덜 때릴게. 이런 식의 좀 당근을 주고 반대로 예, 이 협조하지 않아 그리고 자발적으로 보상하지 않아 이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징금을 때리겠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과징금으로 맞을래 배상해 줄래 예, 금액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징금 금액이 커지면 예, 은행 직원의 앞으로 출세길이 좀 막힙니다. 예. 담당자들. 아, 그런 거 하면 과징금을 또 의식하지 않고 배임에 나는 걸리지 않겠다. 그리고 과징금을 덜 받기 위해서 은행 돈을 배상을 많이 해주면 예,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 예. 애당초 왜 이런 상품을 은행이 취급할 수 있도록 했냐? 아니, 저는 금융 감독 당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이제 뭐 과징금만 이런 건 어떻게 나올지 추후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또 물가 얘기인데 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보다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예, 에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에그리컬처 프로덕트의 인플레, 그러니까 이 식량 물가가 올라가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을 흔히 에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물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금리 인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돌발한 변수가 바로 이 식품, 식량, 이 농산물. 농산물 이런 가격들이 오르면서 가계 부담도 커지고 또 이런 농산물 가격은 하나의 원자재로서 다른 식품이나 서비스 요금, 음식점의 식당, 레스토랑 요금도 결국은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네, 연동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도 1%, 3.1%로 이르렀고 다시 지금 물가가 비상인데요. 예. 현재로서는 어떤 마술처럼 알라딘의 마술처럼 사과 나와라 뚝딱, 예. 귤 나와라 뚝딱 할 방법이 없다. 그런 면에서 정부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비싼 그 식품 중에 과일 중에 특히 말씀하신 금사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가 보죠. 수입을 하면 일단 예. 공급량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의 물가를 잡을 수는 있는데요. 정부의 고민은 예. 만약에 수입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네. 하나는 그동안에 애서 생산한 농민은 어떻게 되느냐. 농민은 수확량이 떨어져서 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값싼 사과가 들어오면 예. 가뜩이나 판매량도 줄어드는데 가격도 떨어진다. 그럼 농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또 이 식품이나 농산물 수입이라는 게 검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예. 검역 협상이 상당히 장기간 걸리고 한 번 또 열어주면 앞으로도 계속 사과를 수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림수산부에서는 송미령 장관이 수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사과 덜 먹기 운동, 아예 안 쳐다보기 운동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아이고. 다만 사과가 아니고 현재 이미 수입하고 있는 제품, 예. 다른 대체 식품, 망고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잘 나지 않는 식품들 네. 이런 것이라도 좀 긴급하게 수입을 해서 대체 식품으로 수요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어떤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사님 이전에 소비자 물가는 한 2%대 정도로 유지하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상반기에 우리가 그걸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적 경제 상황에서 2% 물가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한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가가 떨어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아무도 기업이 생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망할 수, 이걸 디플레라고 그러는데 네. 디플레도 없고 인플레도 없는 이상 수준, 골디락스 적정 수준이 2%인데 지금 물가가 3.1%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재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의 부실 또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다른 나라들은 지금 2% 선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고 물론 이 사과나 귤은 이제 수확기가 되면 예. 물가가 좀 잡힐 겁니다. 그러나 다른 쪽으로 이미 전이가 돼버리면 좀 더 3%의 그 지리한 물가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스티키 인플레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좀 더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네. 사과 이렇게 4등분 잘라 먹은 다음에 심지어 있는 거 덜 먹고 막 버리고 그랬었는데. 아, 그런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